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등장했고요. 또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쳐주게 될지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는 이번에 의사록 자체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장 기대가 너무 높았거든요. 굉장히 10월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준의 시각이 비둘기적으로 강력하게 돌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고요. 저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1월달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바뀝니다. 그때 바뀌는 지역은행 총재 4명의 성향이 1명을 제외한 3명이 중립 이하이기 때문에 연준의 전반적인 시각은 매파적으로 1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1월까지 나오는 연준의 코멘트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론 중요한 결정권을 더들리 총재, 그다음에 피셔 부총재, 그리고 옐런 의장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의 시각도 거의 신중론자에 가까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월 이후 바뀔 수 있는 연준의 시각이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채 10년물의 장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하락하던 금리가 서서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미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거고 1% 정도에 묶여 있을 거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미국채 수익률은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의 반영인데요. 기대 인플레가 서서히 위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맥점은 수익률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견조해지고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러면 금리는 내려간다. 아마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슨 내용 쳐다볼까요?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를 연준 쪽에서 또 공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권에 대해서 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시각도 나타났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러의 강세를 마치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엔화와 유로의 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연준 쪽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줄여나갈 때 일본과 유럽 쪽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엔화와 관련된 흐름이 우리에겐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엔화가 약세로 갔을 때 원화 약세와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환율은 안정적으로만 흘러가면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급격하게 움직이고 속도가 빠르게 움직여버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엔화 약세 속도가 만약에 원화보다 빨라진다면 우리나라 수출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의 정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것이 또 미국의 주택 시장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의 신규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는 줄었지만 또 전년 대비는 증가세를 보여줬는데요. 또한 허가 건수는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주택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그러한 속도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먼저 주가로만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역이 가장 넓은 풀대음주라고 하는 건설주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신고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주가를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톨브라더스도 고급 주택의 수요가 좋아지면서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레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KB홈즈 같이 가장 안 좋았던 주택주들도 최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준희 앵커가 전해줬을 때 핵심이 뭐였냐면 지표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좋아졌다.
제가 예전에 주택 지표가 좋았을 때 분명히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부 지표가 안 좋아졌지만 그게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거고 오히려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면 이건 미국 주택 시장이 일부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표를 믿어야 되느냐, 주가를 믿어야 되느냐, 주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당이 넓고 2층 집에 그런 미국의 단독주택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주택 시장의 회복은 과거보다 좀 더 견조해지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상업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의 부담이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기지 구매 지수는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츠 쪽의 흐름을 보시면 리츠도 지금 3주 연속 조정입니다만 주봉 기준의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신고가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성장에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미국의 실물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비롯한 세계 중요 연기금들이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 올라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물가의 한 60% 정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연준의 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요. 그 주택시장이 좋아지면서 물가를 자극했을 때 연준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나타난 지표들, 일부 악화된 미국의 주택 지표는 신경 쓸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주택 시장에선 악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주셨네요. 우리 시장에서 어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건 역시나 이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이슈였을 것 같습니다. 네. 합병이 무산됐고 두 주가 역시 큰 흐름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건설주, 다른 조선주와 합쳐서 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다소 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중공업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합병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급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원래 잡았던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더 낮아지고 조건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목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죠. 삼성엔진은 다른 쪽과 합치지 않으면 지금 독자 생존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타난 거고요. 삼성중공업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향후 에버랜드 쪽에 있는 건설 부분까지 뛰어와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어떤 합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나리오가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싫어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두 종목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끝나지 않았다. 어제 안 그래도 네.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양사에서도 일단 합병을 나중에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조건을 바꿔서 합병을 다시 시도하게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배구조상에서 그리고 갖고 있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의 지배구조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각사들의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들을 과연 어떻게 나누고 형제들끼리는 또 어떻게 분배하고 사업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이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투자 의견으로만 놓고 보자면 저는 여전히 삼성엔지보다는 삼성중공업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향후 문제의 발전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해진 만큼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투자, 대신에 장기 투자도 그냥 지금 사서 무조건 들고 가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계속 분할을 통해서 최대한 매수 가격을 낮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분할 매수에 대한 장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삼성중공업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좀 긴 시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를 많이 낮춰가보는 전략을 꾸려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해외 그리고 국내 시장 전반적인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으로 좀 초점을 맞춰봐야겠죠. 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